3월 31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3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이 45만 5천 명으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연율 6.9%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예상치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EIA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344만 9천 배럴 감소했습니다. 중러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첫 대면 접촉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가스 배급제 1단계를 시행했습니다. 독일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3% 급등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러시아가 원유와 목재, 곡물 등 루블화 결제 품목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글로벌 식량 위기를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전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이 올랐었죠. 하지만 러시아의 공격은 지속되고 있고 또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러시아 측의 발언에 의해서 그 기대감이 약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와 금값도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과 또 3월의 민간 부문 고용은 견조하게 나타났고 시장은 국채금리의 움직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책 저희와 함께 모색해 보시죠.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일 상승세를 보여줬던 우리 뉴욕 증시 하락 전환에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잠시 상승 전환에 성공했던 다우지수 역시 0.19% 내림세로 35,228선에서 마감을 해줬고요. 오늘 나스닥 지수 낙폭이 큽니다. 1% 넘게 빠지면서 14,442선, 역시나 S&P 500 지수 역시 0.63% 하락하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장단기 국채 수익률 평탄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일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역전됐다가 회복이 됐지만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경기 침체 시사점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가 4.4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지면서 2.36%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2년물 역시 3 베이시스 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2.32%로 지금 금리 차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컨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금 시장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처리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난항을 보이자 낙폭을 확대하는 등 변화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상품에 대한 루블화 결제 이슈가 문제시되면서 독일 등 유럽 각국의 대책 마련 소식이 유입된 가운데 유럽 지역 경기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만들었고요. 한편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비용 증가 우려가 높은 종목군 중심으로 하락하는 등 개별 요인 또한 영향을 줬습니다. 다우는 0.19% 하락에 그쳤지만 나스닥이 1.21% 낙폭을 좀 더 확대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 또한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함께 향후 시장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번 논의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러시아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군대의 공격 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돈바스 지역에 대규모 포격이 진행되는 등 여전히 군사적인 충돌이 확대되는 경향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듯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자 국제유가, 알루미늄, 밀 가격 등이 상승을 했고 주식시장 또한 이러한 우려로 부진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가스대금 루브라 결제를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강조해 왔는데 독일은 이를 거부를 했고, 물론 이제 러시아는 유럽 기업들에 대해서 유로화 결제를 언급을 했지만 4월 1일 관련 법안 통과가 이제 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루브라 결제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은 긴급 가스 공급 관리 계획을 가동을 했고요. 나아가서 러시아가 원유, 곡물, 비료, 석탄, 금속을 포함한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도 루브라 결제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되고 있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들의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독일은 러시아 가스 공급은 일단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가스 공급 감축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현재 독일 천연가스 재고는 전체 용량의 약 25%에 불과해서 정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독일 도매 전기료가 3주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비용 증가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 및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독일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줬고, 유로존은 물론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향후의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오늘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30일 미증시 특징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연초 40%까지도 빠졌던 테크 대장주들 최근 2주간 주가는 10%에서 40%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그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이에 시장 혼조세 속에서도 빅테크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상승을 이끌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이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아마존이 2%, 애플이 1%가량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에 대해서 CNBC는 이들이 빅테크 감시에 반대하는 로비를 위해서 소규모 기업 소유주로 구성된 커넥티드 커머스 카운슬 집단을 후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아마존이 3,326달러 선, 알파벳은 2,83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장 메타는 22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도 이날 장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천슬라의 타이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능력이 다른 완성체 업체보다 5년에서 10년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주식 분할로 오히려 전기차 거품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관점도 나왔습니다. 이날 장에서 테슬라는 1,09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악재는 없었으나 호재가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전일에도 티그리스 파이낸셜이 목표가를 410달러로 10달러 상향했지만 투자자들을 고무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장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3%대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27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빈후드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을 시작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6%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회사가 MZ세대를 아우르는 작은 찰스 슈왑처럼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로빈후드가 그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를 조금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막판에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8% 떨어진 1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룰루레몬이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발표하자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376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만 예상에 하회하고 EPS와 향후 전망은 예상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한편 바이오엔테크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기존 연간 백신 매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1.3% 오르면서 17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추위는 애완동물용품 온라인 매장입니다.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오늘 장에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16% 크게 빠지면서 주가 현재 42달러 선에 있습니다.
정유주는 최근 시골을 타듯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요장에서 모습을 살펴보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날장에서 1.2% 상승해주면서 57달러 선에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비안입니다. RBC 캐피털이 투자 의견을 유지했으나 생산을 시작했을 때 투자금 회복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관점을 내놨고 연간 전망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날장에서는 3.4% 빠지면서 주가 5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록터 앤 갬블입니다.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회사가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비용 증가와 늘어나는 매장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날장에서 소폭 내리면서 154달러 선에 주가 형성됐습니다. 다음으로 틸레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하원에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인 모어 액트 통과를 위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과의 회의적인 시작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틸레이 2%대 낙폭 보여주면서 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민종목 AMC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장에서 12% 크게 빠지면서 2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오늘장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원유 재고 10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지만 344만 9천 배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TI는 3% 오른 107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2% 오른 11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두 선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두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을 주시한 가운데 밤사이에 올랐습니다. 현재는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원명 가격도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코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코아 가격은 이번 한 주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2주간의 고점을 장중에 찍기도 했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듯이 블룸버그 측은 이 코트디부아르에서의 비가 코코아 생산 자체는 도왔지만 건조한 날씨가 코코아의 품질을 저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커피 가격은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와 약세가 커피 선물 숏 커버링으로 이어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브라질 아라비카 커피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의 지난주 강우량이 평균치의 38%로 집계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라질 통화 해열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탕 가격은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역시나 오르고 있는데요. 2% 가까이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밀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락하던 옥수수와 밀 가격은 밤사이에 크게 오르면서 모두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곡물 공급이 타이트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매수 기회를 포착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또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가 옥수수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이모작 겨울 옥수수로 알려진 이 사프린하가 15% 정도 건조한 날씨로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 즉 내일이죠.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파종 의향 보고서와 분기 재고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목 가격입니다. 오늘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급 체인 병목 현상,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산불,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공장 가중이 느려지는 점들이 이 원목 가격에 압력을 가했는데요. 또 새집 건축의 붐이 일어나면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와 약세에 따라 오늘장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1% 오름세 나타내면서 193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1%대 오름세 나타내면서 25달러 선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팔라듐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7%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니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3%대 오르고 있는데요. 다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연 가격은 장중에 톤당 4,896달러를 찍으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는 2006년 당시 찍었던 4,580달러라는 최고점을 넘어선 건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유럽의 재련소들이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장 3.8%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0.3%, 또 주석은 0.6% 오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3%대 강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달러와 약세가 알루미늄 가격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알루미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상하이 봉쇄 조치 소식이 이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팔라듐과 천연가스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가상화폐 기업과 주택건설 기업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팔라듐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로 사용되는 팔라듐 가격은 지난 이틀간 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약 7% 빠졌는데요. 오늘장 팔라듐은 약 7% 올라서 어제와 그제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팔라듐은 러시아 생산 비중이 큰 상품입니다. 따라서 오늘장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부각되자 오르는 모습인데요. 팔라듐이 오르자 관련 ETF도 같이 올랐습니다. 티커명 PALL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쉐어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팔라듐 현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5.98%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천연가스 ETF입니다. 오늘장 천연가스 선물은 약 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날씨 전망은 오히려 평년보다 따뜻해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압박이 심해지는 점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G7 국가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정부는 이날 천연가스 공급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차질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천연가스 수출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자 관련 ETF도 상승했습니다.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살펴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4.19%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기업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장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0.7% 정도 빠져서 47,0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밀리다 보니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 약세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스트레치즈는 약 3%,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약 4%, 라이어 블록체인은 약 4% 하락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기업 ETF 역시 내렸는데요. 티커명 DAPP인 바네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6.16% 내리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 ETF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주택건설 기업들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섹터는 약 0.57% 밀리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나온 지표들은 미국 주택시장의 둔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1월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9.2% 상승했습니다. 또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서 집계한 2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에 따르면 수요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30년 만기 대출 금리는 거의 4.8%에 달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주택가격과 모기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수요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택건설 기업들이 내리자 관련 ETF도 내렸는데요. 티커명 XHB인 SPDR S&P 홈빌더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택건설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3.61%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CNBC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대규모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또 미국의 3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이 45만 5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고용 시장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만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다만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는 연율 6.9%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돌아와서 이번에 국방부 이 클라우드 프로젝트 자그마치 10조 원 규모라고 하던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펜타곤으로 알려진 미 국방부가 군사 인프라의 첨단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클라우드 구축 프로젝트를 드디어 체결합니다. 12월에 시작될 예정인데 예상보다는 약 8개월 정도 늦은 시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구글과 아마존을 포함한 미국 최대 규모의 IT 기업들과 공동 작업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소위 빅테크의 국방 산업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무려 90억 달러, 이 한화로는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앞서 단독 파트너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을 취소한 미 국방부는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오라클과 퀄컴 등 다양한 IT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미 국방부가 군병력의 현대화를 위해서 펜타곤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제다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10년간 최대 100억 달러, 이 한화로는 약 11조 3,700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 클라우드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 제다이 프로젝트 입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에 불복하면서 즉각 미국 연방 청구법원 CFC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인수한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해서 미움을 샀기 때문에 탈락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잡음이 많아지자 CFC는 지난해 2월 미 국방부에 제다이 프로젝트를 중지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다이 프로젝트의 계약이 취소되자 미 국방부는 새로운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명칭을 합동 전투원 클라우드 운용 능력이라고 변경했습니다. 미군이 단일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아닌 여러 개의 클라우드 제공업체로부터 기술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형태를 전환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최첨단 국방 기술의 빅테크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 세계 IT 업계와 국방 기술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동안 군사기술과는 다소 먼 듯했던 빅테크와 국방부의 공동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 전략적 협업 형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빅테크와 군체계의 협업은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의 클라우드 프로젝트 관련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데라인 살펴보시죠. 네, 시티가 인도의 소비자 금융 부문을 엑시스은행에 매각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344만 9천 배럴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제유가 3%에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하원 의장이 루브라 결제 품목을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원유와 석탄 그리고 곡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돌아와서 시티은행의 이번 조치 아시아 지역 사업을 재편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시티그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 소비자 금융 부문을 엑시스은행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거래액은 총 16억 달러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으로는 신용카드와 소매은행, 그리고 자산관리와 소비자 대출이 포함됩니다. 인도의 민간 대출 기관인 엑시스은행은 신용카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의 일환으로 3,600명가량의 시티그룹 직원이 뭄바이에 위치한 엑시스은행으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엘리어트의 계열사인 에버크린 코스트캐피탈과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주도하는 사모펀드인 컨소시엄이 이 시청률 조사 업체인 닐슨 홀딩스를 매입합니다. 닐슨 홀딩스의 부채를 포함해서 약 160억 달러 규모입니다.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놓인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도 2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권을 매각했습니다. 크리스탈시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요. 5억 7,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서 헝다는 미지급 건설 비용에 대한 부채 1,750억 원을 갚고 일회성 이익인 410억 원을 남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도 중국 합작사의 지분을 양도할 계획입니다.
ARM은 중국 합작사의 지분 47.9%를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에 양도하고 기업 공개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ARM은 2023년 3월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6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72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RM은 엔비디아와 660억 달러 규모의 인수 합병을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시장의 경쟁을 저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매각 소식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독일과 러시아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독일이 천연가스 공급 비상사태인 조기경보를 발령했고 또 독일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3% 증가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러시아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의 3월 말 소비자 물가지수가 15.5%로 집계되면서 2015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인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천연가스 가격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사려면 루블화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엄포를 내놨는데요. 기한을 31일까지라고 언급했으니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다소 무리한 요구를 유럽 국가들이 거부하면서 유럽 내에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4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국가로 분류되는 독일도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때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기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3단계 중에서 1단계에 해당합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전 세계 가스 시장의 변화를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개입할 수도 있게 하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독일은 현재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독일의 가스 계약은 유로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할 것을 거부한다면 가스 공급을 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31일 다음 날부터 바로 루블화로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제와 공급 과정은 긴 절차가 따를 테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은 이해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G7은 모두 루블화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의 발언과 관련해서 폴란드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2022년 말까지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점진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여왔고 러시아산 석탄 수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곡물, 이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국채금리 관련된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증시에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올라와 있고 또 월가의 신채권왕으로 알려져 있죠. 제프리 건들락은 미 금리 역전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데 미국 경제가 이 국채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채금리 역전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시에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5년물과 30년물에 이어서 어제는 2년물과 10년물도 역전됐습니다. 시장이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는 수치인 2년물과 10년물조차도 역전되면서 충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경기 침체다 혹은 아니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관측도 나왔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의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과 별개로 반드시 주식시장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가장 먼저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는 금리의 역전 현상 직후에 강세 흐름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유사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S&P 500 지수의 12개월 평균 수익률은 11%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 가장 좋은 지표는 3개월물과 10년물인데 이는 여전히 상승세에 올라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강한 경제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내년까지 경기 침체 확률은 겨우 35%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레디트 스위스는 연방기금 금리는 현재 너무 낮을 뿐 아니라 연준이 예정하고 있는 금리 인상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낮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기업 이익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며 이는 주식을 지지하는 여건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국채금리 역전 현상과는 별개로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증시는 강세장을 유지했다라는 평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